때는 2022년 10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에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친척 언니가 광주에 혼자 살고 있는데 8일부터 연락이 안 되거든요. 자,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2년이면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이네요. 8일부터 안 됐으면 8, 90 해가지고 3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친척 동생 말고는 아무도 연락이 끊긴지 몰랐나 본데요? 네, 친척 언니가 젊은 시절 이혼을 하고 쭉 혼자 살아서 신고자가 자주 연락하고 지낸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언니가 평소 연락이 안 된 적이 없는 데다 당시에 75세로 고령의 나이라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고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집에 바로 가보신 거죠? 신고를 받은 파출소 직원이 출동해서 친척 언니가 산다는 아파트에 가봤는데 신고자분 말대로 집에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친척 언니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벨소리가 집안에서 울렸다는 거죠. 오. 그럼 집안에 계셨던 건가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한 건가? 신고자분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안을 확인해 봐달라고 해서 구조대원까지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분이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다. 야, 이러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집안 거실에 언니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미 사후 강제까지 진행된 상태였고요. 사망을. 강제까지 진행된 거면 사망하신 지 좀 시간이 됐다는 얘긴데.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으면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바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네요. 그런데요, 현장을 나갔던 파출소 직원이 곧바로 강력팀 형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집안은 사건 현장 같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는데 시신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거실 바닥에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하의는 속의 차림에 얼굴이 스웨터로 덮여 있었고요. 스웨터를 걷어보니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머리와 이마 곳곳에 둔기로 맞은 듯한 열창과 멍이 보였습니다. 저런. 이러면 심각해지지. 집안에 갑자기 괴한이 침입한 건가? 근데 그 속옷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게 너무 기괴하고 이상한데요? 근데 2022년이면은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또 그렇죠. 심할 때로 마스크를 그래. 쓰기는 했을 텐데. 아, 그러네. 아니면 약간 혹시 외출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무슨 상황이 좀 벌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속옷 차림이면은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당했을 수도 있다는 그러네.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범인이 언제 침입을 한 건지 전후를 전혀 모르겠네요. 저희도 처음엔 그게 의문이었는데요. 피해자가 귀가한 후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막 외출했다 돌아왔는지 목에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는데요. 스카프 위로 두꺼운 대못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대못이요? 아, 현장에서 금시간이 확인해 보니까 대못 길이만 11cm에 두께도 꽤 됐었는데 머리 부분만 밖으로 드러나 있을 정도로 깊게 박혀 있어서 공사 현장에서 못을 박을 때 쓰는 네일건으로 공격했나 추정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 네일건이고 그 총 총총 탁 쏘면 사인은요? 이 사인이 목에 박힌 대못 때문이었나요? 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아, 근데 과다 출혈이요?
근데 아까 거실에 피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깨끗했다고? 네. 맞습니다. 피해자 머리 쪽 바닥에만 피자국이 조금 남아있을 뿐 피가 낭자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벽이나 가구에 비산 혈흔조차 보이지 않았고요. 야, 그럴 수가 있나? 보통 과다출혈 현장에는 피가 이렇게 사방으로 착 퍼져가지고 혈흔이 다 남아있잖아요. 이 경동맥은요, 뇌로 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혈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상이 되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혈흔이 없다는 거는 정리된 현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많은 혈흔을 다 치울 수가 있나? 근데 이게 또 어찌나 허술한지요. 범인이 이 거실만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고요. 집안 화장실의 범행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남깁니다. 화장실에. 화장실에 무서운 청소기가 세워져 있었는데 청소기로 피를 빨아들였는지 먼지통에 피가 한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대야에도 핏물이 가득해서 봤더니 혈흔들을 닦은 걸로 추정되는 수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고요. 현장에 DNA나 지문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DNA를 모두 채취해 감식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저 정도로 다 치운 거면은 잠깐만 있다 간 것 같진 않은데요. 맞아요. 야, 근데 이게 뭘 노렸길래 목에 대못까지 박으면서 사람을 죽이죠? 대부분 그럴 때 약간 분노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원한이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굉장한 원한으로 인한 범행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건 과연 살인의 목적으로 대못을 범행 도구로 준비를 했을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피해자가 저항이 있으면 급소를 찌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범행 도구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적절하지는 않아요. 살인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집에 왜 침입을 했지? 혹시 집을 뒤진 흔적은 없었나요? 물색은 없었습니다. 딱히 없어진 금품도 없어 보였고요.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흔적도 없어서 몰래 침입한 강도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 어르신을 공격한 거지? 그 초반에 윤곽이 잡히지 않는 현장이었다고 한 게 이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는 걸 보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도 있고 귀가할 때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형사님들은 현장에 발견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으로 10월 8일 오후 4시까지는 피해자가 무사했던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10월 8일이면은 아까 신고자가 8일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그랬었는데. 아, 오후 4시부터 통화한 기록이 전혀 안 나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 후로는 모두 다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여러 명에게 전화가 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것도 10월 8일이더라고요. 그날 같이 보성으로 여행을 갔다가 오후 4시쯤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그 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셨구나. 아니 그러면 아까 신고자도 8일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행 갔다가 돌아온 후네. 그 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가를 했다가 이 무슨 일을 당했나 본데 혹시 아파트 내부에 CCTV 같은 건 없었나요? 바로 확인이 됩니다. 10월 8일 오후 4시 34분경 엘리베이터 안 CCTV에 그 여행에서 돌아와 귀가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집이 있던 12층에서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뭐야 전화줘 뭐야? 아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것도 아니네요?
모자 푹 눌러 쓰고 수상하네요. 굉장히. 이게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였어요? 여기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이 집 쪽이고요. 오른쪽이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인데 여기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피해자를 바짝 쫓아가는 겁니다. 이쪽 비상계단 쪽에서요? 지금 딱 가는 거 보면은 거기서 피해자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같은 층에 살던 주민일 수도 있잖아. 저희도 아파트 입주민인가 싶어서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모두 뒤졌는데 이 남자가 찍힌 게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 찍혔으면은 12층까지 걸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요. 범인이 이것까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비상계단 1층에 CCTV가 한 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잡힙니다. 그 남자 맞네. 옷차림 똑같네. 번거지. 가방에. 오후 3시 22분에 1층 비상계단으로 들어왔다. 12층 CCTV에 잡힌 건 4시 34분이네요. 야, 이렇게 되면 거의 1시간 전부터 12층 비상계단 쪽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인데. 네, 정황상 기관은 피해자를 기다리는 걸로 보였습니다. 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피해자를 정확히 노리고 왔다는 건데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비상계단 들어올 때부터 얼굴을 이렇게 푹 숙이고 들어오는 게 절대 안 보여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도주 또한 역시 비상계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름 계획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자를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사람 맞긴 맞아요. 네, 어두워서 옷 색깔도 구별이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봤을 땐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같은 번거지 모자에 가방도 같은 걸 메고 있었거든요. 근데 옷을 바꿔 입었더라고요. 낮에 올라갈 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내려갈 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옷까지 바꿔 입을 정도면은 뭔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 뭔가 있어. 4시 34분에 피해자를 쫓아갔으니까 7시쯤 나왔다는 건 2시간 30분은 더 머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리고 집이 어딘지 알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면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아까 가족은 없다고 했었잖아요. 맞아. 네, 가족 관계를 떼보니까 정말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이 있긴 했는데 사정이 좀 안 좋았는지 어릴 때 모두 해외로 입양을 보냈더라고요. 아유, 안타깝다. 몇 년 전 어렵게 자녀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건지 전혀 왕래 없이 지내고 있었고요. 자식들을 입양을 보낼 정도면 사실 사정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파트도 마련했고 연금도 받고 계셨고요. 남한테 돈을 빌려줄 정도는 아니지만 빚을 질 정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격상 원한을 살 만한 분도 아니라고 했고요. 가족도 아니고 채무나 원한 관계도 아니면. 그 남자는 누구지? 얼굴도 가리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이때가 2022년 아닙니까? 이 남성의 동선이 CCTV로 전부 확인이 됩니다. 이 남성은요, 비상계단을 내려와서요, 아파트 뒤편에 있던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와, 당당하게 차를 타고 나가요? 와.
이제 CCTV에 다 찍히죠 사실. 그래서 애초에 범행은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되는데. 번호판도 다 찍혔죠? 그럼요. 아파트를 빠져나가자마자 도로 CCTV에 번호판이 찍혔는데요. 차 번호를 조회를 해보니까 차주가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여성의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찾아 기지국을 확인했더니 사건 당일 강주에 온 적도 없던 걸로 확인됐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울 사는 40대 여성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지? 차만 빌려준 건가? 아니 뭐지?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남의 차를 타고 다닌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이없게도 이 차가 현장에서 빠져나온 후 바로 옆 블럭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바로 옆 블록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까운 데로? 한 동네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기다 차를 버린 거나. 아, 버렸을 수도 있고. 곧바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입주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남자가 탄 차량에 떡하니 주차 등록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 등록된 집의 세대원을 확인해 봤는데요. 80대 노부부와 50대 남성, 초등학생까지 3대가 같이 사는 집인 겁니다. 근데 80대 할아버지와 50대 남성, 40대 여성인 차주까지 3명의 성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까 전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대 노부부의 막내딸 차였던 겁니다. 아, 차주가 이 집 딸이었구나. 근데 가족 중에 젊은 남자가 없었잖아요. 그니까. 아까 그 남자가 50대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범인이 이 아파트에서 차를 훔쳐서 탄 다음에 다시 갖다 놓은 거 아니면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런 거면은 이 가족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범인이 훔쳐 탔던 차라면은.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주로 차를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차주의 오빠 50대 남성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계속 쭉 안 켜집니다. 전화기를 꺼놨다는 건 이거 하나로 그냥 딱 가버리는 거긴 한데. 그렇긴 한데 50대 남자가 왜 70대 피해자를 가까이 살아서 아는 사이였던 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서로 통화한 기록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저희는 어쩌면 이 남자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 속 남자가 옷차림이 젊긴 했지만 걸음걸이만 보면 젊은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전화기를 계속 꺼둔 것도 이상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남자부터 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50대 남성을 양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양 씨의 휴대전화에 마지막 기지국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경기도 안양으로 떴다고 합니다. 안양이요? 집이 전라도 광주인데요? 아니 그럼 이미 도주를 했나 보네. 이러면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유력한데요? 안양에 무슨 연구가 있나 싶어서 양 씨 통화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자주 통화했던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성의 주소가 안양인 겁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추정돼서 그 여성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늦은 밤이지만 바로 안양으로 달려갔죠. 여자친구였나? 근데 집에 있었나요 그러면? 형사님들의 예상이 적중합니다.
그 여성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양 씨가 타던 여동생의 차량이 발견이 됩니다. 벌써 그러니까 찾은 거네요. 2022년의 수사는 좀 다르네요. 근데 혹시 뭐 차만 거기다 두고 또 다른 데로 도망친 건 아니겠죠? 확인해 보니까 여성이 소유한 차량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량이 모두 움직이지 않은 걸로 봐서 집안에 같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주변에 잠복하면서 양 씨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루 만에 검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일사천리로 움직이셨네요. 범인도 벌써 뒤를 쫓아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새벽 6시쯤 여성이랑 같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바로 덮쳐서 미란다 온 직코지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같이 있던 여성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양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수갑을 채울 때도 표현하기만 했습니다. 이 점더범 반응은 뭐야? 체포될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은 뭐 발뺌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나. 범행을 인정했어요? 바로 인정합니다. 에? 양 씨의 입이 열리자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이 피해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데요. 충격적이게도요, 피해자는요, 양 씨 어머니의 20년 지기 지인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어머니 지인이요? 그것도 20년이나 된. 네, 20년 전에 양 씨 어머니가 리어카에서 포장마차를 했었는데 피해자도 바로 옆에서 포장마차를 했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개 모임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온 언니 동생 사이였다고 했고요. 양 씨도 피해자를 자주 봐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아는 어머니 지인을 그렇게 한 게, 야. 야, 대체 왜 그랬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에? 그 6개월 전에 양 씨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손을 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건 포장마차 같이 하던 동생한테 빌린 돈이니까 꼭 갚아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돈도 빌렸네요. 어머니 통해서. 그러면서 그 동생은 부양할 자식도 없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산다면서 이 부러움 섞인 푸념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50대 아들한테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근데 설마 그 500만 원 안 갚으려고 어머니한테 동생 같은 분을 살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돈이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넉 달 전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빚독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돈 걱정 없이 잘 산다고 얘기를 들었던 피해자가 생각났다고 했고요.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 해보고 안 빌려주면 죽여서라도 돈을 훔칠 생각으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뭐 죽여서도 훔쳐가겠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뇌를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500만 원도 없어서 돈을 빌렸으면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500만 원도 없었으면서. 당장 빌린 500만 원부터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돈을 가져갈 생각을 하냐고. 근데 빚이 도대체 얼마였길래?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그 돈 때문에 범행 전에 5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서 피해자의 차가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동선까지 다 파악했다고 합니다.
야, 5번을 답사할 시간에 일을 구해야겠다. 이놈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안 빌려줘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때 쓱 따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송곳이 보이길래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송곳 손잡이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아, 그 대못이 송곳이었구나. 아니 근데 얼마나 세게 공격을 했길래 송곳이 빠져요? 너무 끔찍한데? 그렇게 하고도 못 가져간 거잖아요. 일단은 뒤진 흔적이 없다면서요. 아니었습니다. 살해 후 거실을 정리하고 서랍, 옷장, 침대 및 냉장고까지 다 뒤지고 흔적을 모두 지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뒤졌는데도 현금이 나오지 않아서 허탄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고요.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현금을 챙겨왔다고 했는데 그 돈이 겨우 7만 5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살해를 해서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참 와.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거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이게 무슨... 아니 누가 2022년도인데 집에다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진짜 안타까웠던 건 주식 투자한다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빌린 그 500만 원이 사실 양 씨 어머니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 어머니가 본인 돈이라고 하면은 안 갚을까 봐 친한 동생한테 빌린 돈이라고 그냥 지어서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살았었길래 어머니가 남의 돈을 빌려서 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겠어. 피해자분은 결국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죽음이야. 말도 안 되는 죽음이지 이게. 너무 안타깝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거는. 너무 허망하다. 야, 근데 허탈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진짜 귀에 남네 정말. 아유. 이게 지가 이제 돈이 100%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이거 돈이 있으면 빚을 갚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 딸에는 이직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눈물 흘렸다는 게 나는. 즐겨봐 이 채널.